네, 소개받은 박한선입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사람인데요. 이 디지털 재난을 제가 발표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됩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보기술사회의 디지털 재난의 문제, 또 디지털 기술을 재난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특히 정신건강 측면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정보기술 시대의 디지털 재난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두운 면 위주로 이야기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재난정신건강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이런 재난정신건강 개입을 위해서 어떻게 또 긍정적인 면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약간 다른 층의 문제입니다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사회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대인데요. 역시 다양한 형태의 기술 정보 재난도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재난은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세월호 사고라든지 지진, 폭풍, 홍수와는 좀 다른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총체성, 두 번째 비가시성, 세 번째 비예측성입니다. 디지털 재난은 한 번 일어나면 전 세계 전산망이 모두 영향을 받는 일이 흔하고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잘 않는 데다가 언제쯤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찰스 페로우는 정상행, 노멀 액시던트, 정상사고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나 아주 큰 선박, 항공 시스템 등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나 일부 집단이 전체 시스템을 통제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움직이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문제가 생겨도 무엇이 문제인지 금방 파악하지 못하는 복잡성이 아주 고도로 높아진 시스템은 사고가 늘 전제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지 사고가 발생하는 건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사회가 이러한 정상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 위험사의 가능성을 아주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정보기술에 대한 인간 사회의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첫째, 네트워크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갈 때는 저희가 들어가서 입국 심사도 하고 여권도 발급받아야 되고 하지만 외국의 사이트에 들어가는 건 전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각 노드 간의 연결망이 너무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시스템이 붕괴되면 전체 시스템에 손상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따라서 각각 일부의 손상이 전 지구적, 국가적 혹은 전 지구적 파국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가 외면당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정보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과신, 두 번째는 자본주의적인 효율성, 즉 기업에서 주로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득이 되거든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해서 좀 경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 최초의 사이버 재난이라고 할 수 있으면 2003년 1월 25일에 일어났던 인터넷 대란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슬래머 웜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일종에 의해서 여기 가까운 해외 전화국에 서버에 인터넷 트래픽이 집중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때 있던 직원들이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냥 서버를 꺼버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서버로 또 우회가 되고 다른 서버가 차례차례 감염이 되면서 전 세계 모두 감염이 돼서 큰 문제가 생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보보안 사고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2011년에 3,5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네이트 정보 유출 사건, 2011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또 2013년에 3.20 전산대란이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각 여러 유수 방송국들의 인터넷망이 이제 다운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정부에서는 이게 북한 정찰총국의 공격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보관리자의 실수나 혹은 불특정한 다수에 대해서 자신의 컴퓨터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재난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좀 점차 이렇게 대규모의 의도적인 테러로 좀 진행하고 있고 그 피해 규모도 과거보다는 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타이타닉 효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 개인들이 작은 배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각 배의 힘은 약하지만 그
그 배를 모두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타이타닉 배 같은 커다란 배에 모두 탑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배는 아주 힘이 세고 강력하고 안전하지만 이 배를 누가 어떻게 어디로 조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이 타이타닉 배가 만약에 무너지면 각 개인들이 다시 작은 배로 옮겨가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잃어버린 이런 효과들, 즉 작은 위험 요소로도 전체 시스템의 파국적 상황이 이르는 현상을 타이타닉 효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디지털 재난의 정의가 뭘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자연재해하고 이제 기술적 재난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에너지, 금융, 교통 등 국가 기반 체계를 마비시키는 위기도 재난에 포함시켰는데 이 디지털 재난이 바로 여기에 이제 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형태의 사이버 테러가 이제 사이버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전국에서는 2013년 기준으로 1년에 총 10,000건의 이제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고요. 절반 정도만 검거가 됐습니다. 10% 정도는 이제 개인 간의 범죄가 아니라 테러 수준의 범죄였습니다.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봤더니 같은 해 조사는 없었고요. 2009년에 디지털 재난 피해액이 한국에서 총 3,000억 원 정도였고 2007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2,5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도 만만치 않은 것, 오히려 자연재난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울리백은 산업사회가 기본적으로 위험사회, 리스키 소사이어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스크란 울리백의 정의에 따르면 인위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인위적인 구조를 만들고 따라서 이런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울리백은 그 예로 금융위기라든지 국제적 테러, 생명공학, 환경오염이나 문화적 충돌, 원자력 기술 등을 들고 있습니다. 방금 뉴스에서 이제 브렉시트가 통과가 됐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들도 잘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이제 그 위험 사회에서 또 다른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전원진 선생님께서 이제 빅데이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정보들이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고 그것들이 계속 취합되고 있고 그 데이터에 관한 관계성을 통해 가지고 2차, 3차 메타데이터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변환 속도가 증가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이점으로 가고 있다 이런 개념들이 있죠. 이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들이 설계자도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정보들을 생산하게 되는, 즉 이제 하사비스가 알파고가 다음 수를 무슨 수를 둘지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정보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생산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데이터 양의 위험입니다. 데이터 양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통제된 일정한 서버나 어떤 데이터의 그 국가 전산망에 저장되는 상황 자체가 위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비정형 데이터가 계속 취합이 되면서 메타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페이스북에 저장되는 저의 글들, 사진들, 또 사진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과 관계, 거리 이런 것들을 모두 취합해서 사람들 간의 친소관계를 파악한다든지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입장들을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가 계속 쌓이게 되면 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아주 위험을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SNS에 제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그 사진을 통해서 저의 정치적 입장이나 어떤 취향을 위임해서 그것을 다시 다른 형태의 디지털 정보로 저장하도록 그런 권한을 위임한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한 각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14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총 5개의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집 시부터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를 할 것. 두 번째, 빅데이터 처리 사실, 목적을 공개할 것. 세 번째, 재식별 시 즉시 파기하고 비식별화 조치를 할 것. 네 번째, 민감 정보 및 통신 비밀의 수집, 이용, 분석의 처리를 금지했습니다. 정치적인 것들, 성적 취향 같은 것들입니다. 다섯 번째, 수집된 정보의 저장 관리 시 이제 보호 조치, 안전하게 보호할 것, 이런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7조인데요. 특정한 개인의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들에 대한 정보,
또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생성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정보의 수집과 저장과 조합과 분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시된 사이버 인권 침해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규정이지만 선언적인 규정이고요. 뭐 처벌이나 뭐 어떤 특정한 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서 그 사람이 쓴 글을 검색해 보면 이 사람이 대충 이런 사람인데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즐겨서 주변에 그걸 하는 친구도 저는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아주 대량으로 분석하게 될 경우에 전체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메타화된 개인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생산 축적된 다음에 경제적 위기를 위해서 남용되는 것. 두 번째는 국가 수준의 국민에 대한 데이터 감시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빙을 별로 안 쓰는데요. 그 빙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검색했던 검색어를 분석해서 췌장암의 발병을 사전에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요. 15%까지 사전 진단이 가능했습니다. 즉 본인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검색했던 검색 내용만을 보고선 그 사람이 췌장암에 발병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진율도 아주 낮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빅데이터 사회의 아주 밝은 면으로 포장이 됐는데 이게 췌장암 진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건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과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지는 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홍진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OBA라고 아마 여러분 컴퓨터에도 다 이미 온라인 검색을 하면 이게 작동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있는 검색 내용이나 이메일의 문구들, 혹은 이제 SNS에 올리는 말들을 조합을 해서 내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광고들을 집중적으로 노출시키는 그런 광고를 말합니다. 잘 모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게 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설정하면 이것을 차단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도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의 쇼핑 성향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요. 쇼핑 성향이라면 뭐 괜찮겠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디지털 감시 사회입니다. 빅브라더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일부 좀 나라들의 중심에서 이 정보기관들이 대중의 데이터 수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민간, 정부 데이터 연계 및 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정부가 생산하는 구조적 정형 데이터, 즉 주민등록 번호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말합니다. 그것하고 민간의 비정형 데이터, SNS라든지 이메일 같은 거죠. 그거를 결합해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워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으면 실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정신건강적 개입을 위해서 이 디지털 정보 기술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 기술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웹 플랫폼을 통해서 학습,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의 공유, 각성,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고요. 또 정보의 빠른 확산과 참고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특히 이제 재난이 막 일어나고 있는 지진 지역 혹은 교전 지역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에 있는 디제스터 사이키아트릭 어시스턴트 팀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팀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DPAT 팀에서는 이런 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보면요, 이게 재난 전반에 대한 사이트가 아니, 구호에 대한 사이트가 아니고요. DPAT, 즉 정신건강적 초기 개입을 위한 위해서 특화된 사이트입니다. 가보시면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한 거고요. 제가 그 번역기를 이용해서 특정 지역에 들어가셔서 특정 병원에 지금 입원이 가능한지, 또 여기에 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의사가 몇 명이 있고 또 같이 활동하지 않고 있는 의사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재난이 일어날 때 이곳으로 환자들을 즉시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지진하고 지금 호우가 심하게 내려가지고 거기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구마모토 지역에서도 인근에 있는 구호소의 위치가 어떻게 되고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 위치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DHMISS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건 이제 접근 권한이 없어서 들어갈 수는 없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재난정신건강 구호 요원들이 환자에 대해서 면담했던 기록들을 다 업로드하게 되어 있고요. 그 업로드된 데이터들을 이 디펫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해서 계속 연속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년 전에 구축이 돼서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이제 견학을 제가 그 과제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네, 디펫에서는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지도의 활용법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기존 통신망이 와해됐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새털라이트 폰을 이용해서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방관이라든지 경찰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나 간호사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이 디지털 기술들이 재난정신건강 개입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인간은 너 커버 앤 홀드라고 하는 전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즉 안으로 숨어버리거든요. 후쿠시마 그 쓰나미 이제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집 안으로 숨어가지고 피해가 더 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통신망이 끊어지거나 혹은 전력망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정보를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 안에 있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망 혹은 이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그 재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주지 못하면 위험이 더 커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재난 중에는 트리아지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한 구호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응급실에서도 사용하고요. 또 군대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재난정신건강 면에서도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이스타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의하면 환자들의 정신적인 상태를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정신건강의학적 개입이 당장 필요한지 혹은 조금 보류해도 되는지를 판단하고 지금 이것을 디지털 디바이스에 탑재를 해서 각 개인이 자신의 셀프 스크리닝을 하면 그것이 재난정신건강 구호를 하는 정신과 의사나 간호사한테 실시간으로 전송이 돼서 어떤 곳에 먼저 가서 개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결정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네팔 지진 때 드론이 가서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회는 뭐 잘 사는 나라니까 전체 구호 물자가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수요 공급 간에 좀 불일치가 발생해서 효과적인 재난 구호가 안 됐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GPS 시스템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요구 자원을 미리 확인한 다음에 드론과 같은 무인항공기를 통해서 자원을 전달하고 영상 정보를 통해 가지고 아까 텔레사이키아트리 같은 방식으로 심리적 위기 개입을 하는 이런 통합적인 재난 정신건강 구호 시스템이 있다면 뭐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SNS도 재난 구호를 할 때는 기존에 뭐 어떤 침묵을 이제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지만 이 망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 지진 발생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페이스북이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당시에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자신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상태를 페이스북 통해서 자신의 친구에게 전달해주고 위치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 위치인지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연결 기술을 사용해서 해당 지역에 파견된 초보적인 수준의 정신건강 전문가라든지 볼런티어가 중앙에 있는 재난정신건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전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약 2조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세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가망, 상용망, 위성망인데 한국은 자가망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재난 구호만을 위한 별도의 스마트폰 그 통신망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건데요. 한 달쯤 전에 이게 좀 실패했다라는 의견이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전국의 국토의 30%밖에 커버리지가 안 되고 계속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 문제가 너무 심해서 공무원 자리 만들기다 뭐 이런 막 비판도 있었거든요. 상용망을 사용하는 이제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상용망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망, 위성망을 사용해서 접근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보유위성에 한계가 있어서 천리안하고 우리별인가 두 가지 무궁화 위성하고 두 개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는 좀 역부족이어서 현재로는 여러 가지 구축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단시간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 지역으로 안전하게 디지털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아주 멋진 계획을 세우긴 했었습니다만 재난 후에는 물론 이제 직접 만나서 정신건강학자 개입을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기반의 정신치료라든지 PTSD에 대한 인지치료가 가능하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재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나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있고 비정형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가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소외 현상과 상시적인 시스템 붕괴의 가능성, 대량 재해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극복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할 수 있는데 재난의 예측과 예방, 구호, 복구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수 있고 이미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재난정신건강 영역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통합된 디지털 재난정신건강 개입 플랫폼이 요구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에는 원천적인 재난 예방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